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의무의 빛, 책임으로 깨닫는 존재의 기쁨.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의무의 빛이라는 시한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솔직히 의무, 책임 이런 단어 들으면 일단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어깨에 뭔가 돌덩이 하나 올려놓은 것 같고. 그렇죠. 다들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이 시는 그 돌덩이가 사실은 우리를 날게 해주는 날개일 수 있다고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이 시의 구절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 시가 정말 흥미로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무언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 선입견. 그 선입견을 정면으로 돌파하거든요. 마치 단어의 의미를 재창조하는 것 같아요. 오, 대체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존재를 밝히는 빛나는 무언가로 바꾸어 놓는지 그 마법 같은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것도 오늘 분석의 큰 재미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선언적이에요. 의무는 짐이 아니라 방향이 된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하게 되네요. 보통 의무는 가야 할 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의무를 더 이상 등에 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대신 나를 세우는 구조이자 삶이 나에게 건넨 신뢰의 흔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아, 그 표현. 신뢰의 흔적이라니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시인이 사용하는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이미지를요? 네. 우리는 의무를 무게라는 물리적인 압박감으로 느끼는데 시인은 이걸 건축의 이미지, 그러니까 구조나 뼈대의 이미지로 바꿔치게 하는 거죠. 아, 의무가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라는 존재가 허물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뼈대라는 거예요. 뼈대요. 신뢰의 흔적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와요. 삶이 너는 이 정도 무게는 충분히 견디고 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믿어주기 때문에 이 뼈대를 선물했다는 뜻이죠. 아, 뼈대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뼈대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흐물흐물한 살덩이에 불과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뼈대라는 게 우리를 지탱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그 형태 안에 가두는 틀이기도 하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봤자 의무는 나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탱과 구속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맞아요. 시인도 그걸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죠. 이 뼈대가 감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 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책임은 속박이 아니라 자아를 확장하는 문이다. 문이다. 방금 말씀하신 가두는 틀이라는 이미지를 열고 나가는 민이라는 이미지로 다시 한번 전환시키는 거예요. 와,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좁은 방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나 자신과 연결되는 문을 여는 셈이라는 거죠. 와, 감옥의 쇠창살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라니 관점의 전환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문이라는 말이 결국 자유의 문제랑 직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의무가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인은 정반대로 그 구조, 그 문이 있어야 진짜 자유가 생긴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역설적이고 이 시의 핵심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시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죠. 어떤 거죠? 의무 없는 자유는 공허하지만 의무 있는 자유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서 의무를 진실된 자유의 문법이라고 불러요. 자유의 문법. 이 문법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해줘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단어들을 많이 알아도 문법에 맞춰 배열하지 않으면 그냥 의미 없는 소음의 나열이잖아요. 아, 그렇죠. 의미가 없죠. 의미 있는 말이 될 수 없죠. 자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이나 약속, 즉 문법 없이 행해지는 자유는 그냥 방향 없는 방황, 공허한 몸짓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의무라는 문법이 있어야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뚜렷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문법 없는 언어가 소음이듯
의무 없는 자유는 공허한 방황의 뜬이다. 와, 이건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자유에 대한 문법을 이야기하고 나니 시의 다음 구절이 훨씬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감정일 텐데요. 아, 그 구절.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네. 저도 이 시에서 가장 심장이 쿵했던 부분이에요. 꿈에서 삶은 기쁨이었으나 깨어나니 삶은 의무였다. 네. 그러나 살아보니 알겠다. 의무를 살아낼 때 삶은 다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 세 문장 안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철없이 기쁨만 줬던 유년기, 그리고 현실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청년기, 마지막으로 그 현실을 끌어안고 나서야 비로소 발견하는 성숙한 기쁨의 노년기까지. 저는 여기서 의무를 살아낼 때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 그 표현이요. 그냥 의무를 다했을 때나 의무를 끝냈을 때가 아니라 살아낼 때라고 했잖아요. 네. 처음 읽었을 땐 그냥 버텨낸다는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시인은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하니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버티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짚어내셨어요. 시에도 힌트가 나와요. 의무를 완수해서가 아니라 의무를 살아내며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된다. 아, 이건 결과 중심적인 태도에서 과정 중심적인 태도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해요. 과정 중심. 버티는 것은 이 힘든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반면 살아내는 것은 그 책임을 지는 과정 자체에 온전히 머무는 거예요. 아, 과정 자체에. 그 안에서 고민하고 애쓰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든 순간을 회피하지 않고 겪어내는 거죠. 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의 기쁨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다시 기쁨이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쁨은 의무라는 터널 저 끝에 있는 출구가 아니라 그렇죠. 터널 벽에 손을 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느끼는 감각 같은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단언하는 거네요. 의무는 기쁨의 적이 아니라 기쁨이 태어나는 자리라고. 네. 이건 정말 상식을 뒤엎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기쁨을 느끼려면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오히려 의무로는 단단한 땅 위에서만 진짜 기쁨의 싹이 튼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역설적인 진리를 아주 선명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구절이 또 있죠. 네, 저도 그 구절을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너무나 직관적이라서요. 의무는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나를 밝히는 빛, 우리를 소진시키고 재로 만들어버리는 파괴적인 불꽃이 아니라 캄캄한 길을 갈 때 발밑을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의무에 대한 마음가짐이 그냥 180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빛이라는 상징 안에도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들이죠?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 등의 역할이죠. 시에서도 의무가 있는 한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알 때 우리는 덜 방황하죠. 그렇죠. 둘째는 이 빛이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어떤 용기냐면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요. 불완전함? 왜냐하면 의무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지금 여기에서 진실함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다.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빛인 셈이죠. 완벽함이 아닌 진실함. 와, 이 말은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사실 수많은 의무가 우리를 짓누르는 이유가 그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일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저 진실되게 마주하기만 하면 된다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네. 이런 위로를 건넨 뒤에 시인은 갑자기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요. 맞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죠. 진짜 고통이 뭔지 아냐고요. 시가 정의하는 진짜 고통은 이렇습니다. 진짜 고통은 의무가 많은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셈. 네, 이건 어쩌면 듣는 사람에 따라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굉장히 강한 주장이에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좀 반발심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네가 내 고통을 뭘 알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의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죠. 그 삶을 아무에게도 응답하지 않는 존재라고 묘사하거든요. 네, 그 표현.
이건 단순히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물음에, 도움이 필요한 타인의 요청에, 그리고 내 안에서 울리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상태. 아, 세상과 나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텅 빈 우주에 홀로 떠있는 듯한 공허함.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라는 심리적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반대로 책임을 진다는 건 그 모든 부름에 응답하는 적극적인 관계 맺기예요. 그 관계의 긴장감 속에서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고통스럽더라도 연결되어 있는 편이 아무 고통 없이 단절되어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네요. 왜 시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마침내 선언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나는 선택한다. 도망치지 않기를, 미루지 않기를, 외면하지 않기를. 맞아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의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죠?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진 수동적인 짐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능동적인 선택으로요. 바로 그 선택이라는 지점에서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의 태도 변화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우리는 보통 책임이 주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는 나는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말해요. 아, 싸우지 않고 네,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한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정말 긴 여정을 거쳐온 것 같네요. 의무를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배낭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해서 네, 그랬죠. 그게 사실은 우리 몸의 뼈대이자 자유의 문법이고 길을 밝히는 빛이며 마침내 나의 주체적인 선택이라는 지점까지 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하나로 아우르는 정말 강력한 결론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죠. 네, 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무는 삶의 반대말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형식. 삶의 가장 깊은 형식. 형식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내용물을 담는 그릇처럼 의무라는 형식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삶의 내용이 의미 있게 채워지고 완성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일단 외부에서 강요된 억압이 아니라 의미와 자유, 그리고 나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내면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드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빛이라고 표현한 것처럼요. 그런데 제가 이 시를 다 읽고 나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오, 어떤 부분이죠? 이 모든 진지한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시가 마지막에 던지는 가장 역설적인 구절 때문인데요. 시가 말하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나의 첫 번째 의무는 행복해지는 것. 아니, 이거 좀 반칙 아닌가요? 책임에 대해 이렇게 무겁고 진지하게 이야기해놓고 결론은 행복해져라라니요. 그게 바로 이 시를 평범한 교훈시가 아니라 위대한 예술로 만드는 활용점정이죠. 아, 그런가요? 만약 시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이기적인 행복 추구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인은 바로 뒤에 결정적인 한 문장을 덧붙여요. 뭐죠? 그리고 그 행복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아, 결국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죠. 아,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시가 말하는 행복은 책임과 의무를 다 내팽개치고 얻는 일시적인 쾌락이나 안락함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고된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종류의 행복인 거죠. 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책임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완성시켜준다는 것. 이게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거 정말 힘이 자식한테 네가 행복한 게 최고의 효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오, 그러네요. 그런데 막상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있죠. 나의 행복과 부모님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요. 이 시는 그 두 가지가 결국 같은 길 위에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보내주신 청취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이 시는 우리의 첫 번째 의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혹시 지금껏 무거운 짐이라고만 생각하며 애써 피하고 있던 어떤 책임이나 의무 중에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당신의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는 우리에게 부담을 기쁨의 장애물이 아닌 어쩌면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